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권 투자 공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종우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다음에 이제 시간 한번 잡아서 채권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약속 지키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이네요. 시작하기 전에요. 센터장님은 금융자산 중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채권 투자하고 계십니까? 금융자산만으로 따지면 80%는 넘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채권의 형태고 나머지는 이제 뭐 현금이나 이런 정도인 것 같고 주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상 제 계좌에 있었던 적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분들하고는 많이 이제 다른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채권을 직접 사거나 뭐 ETF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센터장님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세요? 주로 저는 그냥 그 채권 자체를 삽니다. 주로 이제 뭐 국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회사채를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 채권이라든가 이런 그 채권을 그냥 그 채권 자체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채권을 가지고 만든 뭐 그 ETF라든가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에 그냥 조금 정도씩 이렇게 사는데요. 무엇보다도 뭐 ETF도 그 증권회사에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또 수수료가 다 포함이 돼 있고 이러니까 뭐 그 주식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와 그다음에 채권에서 지불하는 수수료는 감각이 다르거든요. 주식이야 뭐 하루에 30%씩 또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중에 뭐 0. 몇 % 정도 수수료 낸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돼봐야 뭐 금리가 4%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몇 프로, 0. 몇 프로 이것도 굉장히 커서 그냥 그 직접 채권 이런 걸 매매를 하죠. 투자 지역은 주로 뭐 한국 채권 투자하십니까? 아니면 뭐 글로벌하게 하십니까? 예, 글로벌하게 하는데 조금 섞고는 있는데요. 주로 한국 채권이 주고요. 그러니까 채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면 한 70% 이상은 한국 채권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 정도 내지는 20%대 정도의 채권을 브라질 국채 하는 그 신흥 국가 채권 그걸로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그 동안에는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 미국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미국의 금리도 상당 수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는 미국 채권도 조금 좀 고려를 해볼 생각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큰데 일반인들은 아예 그건 내가 뭐 투자할 거 아니다 이런 선입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선입견을 좀 극복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우선 채권 투자는 최소한 그래도 몇억 원은 있어야 한다. 이 선입견입니까? 예. 굉장히 선입견이죠. 똑같이 생각하면 이런 형태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도 의미 있게 수익을 내고 하려면 몇억 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뭐 삼성전자 한 10주 정도 이렇게 샀다. 그러면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10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워낙 뭐 주수가 작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뭐 한 몇억을 투자해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뭐 천몇백 주, 뭐 1000단위의 숫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오르는 것 떨어지는 데에 따라서 수익이 상당히 발생하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생기는 이익이나 이런 것도 클 수밖에 없지만 아주 소액을 투자하게 되면 그게 채권에서 이자를 굉장히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계속 생각하는 게 채권은 한번 투자할 때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채권 투자는 보통 기관이나 개인 중에는 좀 거액 자산가 이런 분들이 한다. 이것도 선입견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또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한 번 매매를 할 때 무슨 뭐 1,000만 원을 하겠습니까? 2,000만 원을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투자할 때마다 뭐 100억 단위 이런 정도로서 계속 투자라는 거를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권은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자산가나 아니면 기관이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고 그런 개념을 깨고
그냥 뭐 소액으로서 투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10,000원 이상만 되면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자, 채권 투자는 특별히 이제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따로 있다. 예. 이것도 선입견입니까? 오히려 주식이 특정한 시기가 많이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채권은 그거보다는 그냥 뭐 언제든지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주가가 오르는 시기냐 떨어지는 시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언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기에 또 내가 투자한 것만큼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금리가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는 훨씬 더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라고 해서 시기를 주식 시장보다는 더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야 할 필요 이런 것들은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이제 뭐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오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이게 저도 이제 채권 공부 좀 해보려고 예. 최근에 책도 한 권 읽고 했는데 내용이 좀 쉽진 않았어요. 예. 뭐 수학 지식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은 좀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센터장님은 왜 그렇게 채권 위주의 투자를 하시게 됐습니까? 예. 채권 투자를 제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기 시작한 건 한 3가지 부분 정도인데 우선은 이제 주식보다는 투자하기가 훨씬 더 쉽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주식은 그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나 이럴 때 이익을 얼마큼 낼 건가 예. 하는 거를 알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채권은 그거보다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건지 안 날 건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부도가 날 건가 안 날 건가 하는 것을 아는 거는 이익을 얼만큼 낼 건가 하는 걸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다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아니면 이번 달에 어떤 채권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예측도 상당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시세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은 매일같이 주가가 변하니까 그렇죠. 매일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채권은 비록 오늘 뭐 금리가 좀 오르고 떨어지고 즉 단가가 오르고 채권의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만기가 됐을 때는 약정한 것만큼의 돈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시세에 연연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세의 변동도 굉장히 소폭으로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다는 게 뭐 어떤 이유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 숫자로 확인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 이를테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다른 자산하고 좀 비교할 때 채권의 매력은 뭐 어떤 겁니까? 1990년에 만약에 1억씩을 주식, 채권,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부동산,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예. 하게 되면요. 지금 그 돈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한 30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주식은 1억이 3억 2천만 원 정도 됐고요. 채권은 1억이 8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1억짜리가 지금 5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32년 동안에 걸쳐서 성과를 보게 되면 채권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였고 네. 가장 안 좋았던 게 주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990년서부터 따지면 그때는 금리도 굉장히 높았고 중간에 또 IMF 외환위기가 하면서 금리가 30%까지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 높았던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을 2010년 말로써 한번 따져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때 이제 똑같이 투자를 했다. 똑같은 돈을 주식, 채권,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다 투자했다라고 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까 보면요. 주식이 26.7%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채권은 국채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38.2%였고요. 월등하네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 아파트가 111.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른 거죠. 그거는 지난 한 4, 5년 동안에 걸쳐서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나왔고. 근데 이제 서울 지역도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하게 되면 상승률이 2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 2010년도서부터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기간서부터 따진다라고 하더라도 주식보다도 그 한 1.5배 정도 되는 그런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수익률 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자, 그럼 이게 수익률이 보니까 뭐 상당히 뛰어난데 이게 채권의 어떤 속성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까? 채권은 대부분이 보면 이제 국가나 아니면 법인, 그 기업 이런 데서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정적이면서 그래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금리를 주고 이러는 속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채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 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 국가별로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부동산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그 투자하는 상품들의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대표되는 금리로 수렴해가는 그런 그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1,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는 천차만별이 되지만 예. 그걸 한 10년 내지 15년, 20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보면 대부분 채권 수익률에 플러스 알파 약간 되는 정도로서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른 상품에 대해서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고금리에서 계속해서 그 저금리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좀 더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주식 때는 좀 접하지 못했던 네. 이런저런 용어들이 좀 나와요. 그래도 이제 채권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꼭 필요한 용어, 네. 뭐 한이 없으니까요. 네. 꼭 필요한 용어들만 좀 정리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뭐 채권거에서 그 이런저런 이 용어 모두 다 하게 되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요. 예. 딱 아셔야 될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면인데요. 액면은 뭐냐면 지금 발행한 가격이고 채권이 만기가 됐을 때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한테 한 뭐 1억을 빌려줬다.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빌려준 돈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게 그 사람이 갚을 때 나한테 줘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른바 액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채권은 10,000원 단위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1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10,000원짜리 10,000개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액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발행할 때 가격 그리고 내가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그 금액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기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이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개인한테도 돈을 빌려줄 때 네가 나한테 이거를 6개월 후에 갚아달라 아니면 1년 후에 갚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갚아달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점이 만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표면이자율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채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채권은 액면가 10,000원에 언제 만기가 되고 그다음에 1년에 몇 %씩 그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몇 %씩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표면 이자율입니다. 그 세 개 정도만 아시게 되면 채권을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주식 투자 많이 하고 계시니까 채권하고 주식을 좀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발행 주체별로 봤을 때는 그 주식은 이제 주식회사만이 발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채권은 국가도 발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은행도 발행할 수 있고, 회사도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부분들이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금 상환과 관련해서는 주식은 원금을 상환해 줄 수 없는 거죠. 예. 대신에 이제 채권은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상환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걸 팔지 않는다라고 하면 배당이 유일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채권은 때가 되면 계속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 수익이 주가 되는 그런 그 형태로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뭐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채권을 분류합니까?
여러 가지 기준으로서 분류를 하는데요. 발행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보면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방 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수한 법인들이 발행을 하면 특수채가 되고, 그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금융채, 회사채, 그다음에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상으로서 보게 되면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해 주느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상환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다음에 보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증채, 보증이 있으면 보증채, 보증이 없으면 무보증채, 이렇게 지금 나눠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상환 기간, 즉 만기가 되는 기간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나누거든요. 1년 미만이 되게 되면 단기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분하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 1년에서 3년 정도 되면 중기채, 네. 중간 정도, 그 다음에 3년을 넘게 되면 장기채,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이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내용면으로서 조금씩 이제 달리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금리를 주느냐, 아니면 중간에 변동하는 금리를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고정금리부, 변동금리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그 변동금리로서 주는 건 어떤 경우냐? 이제 물가에 연동해서 그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금리를 더 주는 거고, 대신에 재작년이나 이런 때처럼 그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또 이제 금리를 약정했던 것보다 덜 주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모집 방법별로 봤을 땐 사채하고 사모채, 공모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채는 그냥 회사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몇 명 모아가지고 채권 발행하는 거고, 공모채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그런 그 형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주로 이제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국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이런 거 좀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채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아무튼 이 원리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너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덜 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채나 여기에 비해서는 이제 이자율이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발행,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상환해주는 국채를 이제 단기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1년에서 3년은 중기채, 그 다음에 3년 이상은 장기채,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 금리는 3년 만기, 그러니까 3년짜리 국고채,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삼습니다. 그만큼 국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채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수채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특수채는 특수한 목적,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법적으로 기관을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한국토지금융공사,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가 이제 특수한 법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KBS도 특수법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수법인은 맞습니다. 예, KBS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이 특수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채권이 토지개발채라고 해가지고 이게 특수한 채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KBS가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특수채가 될 수 있는 거죠. KBS 채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특수채라고 하는 건 정부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죠. 대신에 이게 회사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국채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회사채하고 국채 사이에 중간 정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채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국채보다는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에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국채는 안전한 대신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좀 낮고, 예. 그래서 이제 좀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채 투자를 하실 텐데, 예. 이제 많이들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러면 리스크가 좀 큰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대한항공이 앞으로 부도가 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거의 별로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국적항공사이기 때문에 네. 이게 부도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항공의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투기가 아닌 투자 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보면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거가 부도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우리가 그 회사채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지만 그 기업 내용들을 한번 보면 그렇게 아주 위험하다 이런 그 회사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요. 채권 시장에서 신용등급면으로 봤을 때는 뭐 그다지 높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회사채가 그렇게 위험한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채권 뭐 발행 규모, 시장 규모 그리고 또 뭐 특징 이런 거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작년에 우리나라가 채권으로 454조 발행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순수하게 전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만기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된 것만큼은 빼고 그다음에 또 새로 발행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잔액이 454조만큼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454조가 그래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아시아 전체적으로 따지면 일본,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큰 발행 규모고요. 잔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채, 그다음에 공사채, 통한증권 이렇게 이제 국가가 발행하고 이러는 채권 이게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채권의 한 60% 정도 되고 기업이 발행한 것이 한 40% 정도 되고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죠. 그 채권 관련해서 이제 보면요, 이제 뭐 금리라는 표현도 쓰고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또 써요. 예. 뭐 둘 간에 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맞는데 크기 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보다는 조금 더 높다.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금리는 제일 처음에 채권을 발행할 때에 그게 이제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면금리, 표면이율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행을 했는데 발행을 한 다음에 그 금리가 계속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 채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더 많이 살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나한테 조금 덜 준, 내가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일 처음에 발행한 것보다는 금리가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때 사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서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발행했던 금리보다도 더 낮게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때에 내가 그 채권을 사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거를 그 나타내는 표현이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수익률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면 이자 이것도 포함하고 이러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금리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익률도 뭐 종류별로 여러 가지 수익률이 있더라고요. 예. 꼭 알아야 될 수익률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제 표면 수익, 표면이자, 표면이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발행할 때 이 그 채권에 대해서 매년 얼마만큼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 수익률. 그게 이제 표면 이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기 수익률입니다. 만기 수익률은 뭐냐면 내가 이 채권을 갖고 있게 되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만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길면 뭐 5, 6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만기가 될 때까지 총 받는 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투자한 원금에 대해서 몇 %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거를 연평균으로 했을 때에 가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총 그냥 뭐 5년 남았는데 5년 전체적으로 나한테 얼마만큼 수익이 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만기 수익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가지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표면 이자율이 얼만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만기 수익률이 얼만큼 되느냐, 그 다음에 연평균 수익률이 얼만큼 되느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더 그 자세한 개념 이거는 그다지 필요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주식과 관련한 채권도 좀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한때 굉장히 많이 얘기됐던 것이 이제 CBBW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주식과 관련된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관한 성격도 좀 들어가 있고 채권에 관한 성격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든 건데요. CB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주식을 그 일정하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이 만약에 그래서 한 10,000원짜리를 하나 받는다. A라고 하는 기업에.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의 주식을
뭐 5천 원에 이걸 이 전환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회사의 주가가 5천 원을 넘어서 6천 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시비를 가지고 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000원짜리가 5천 원에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10,000원짜리 시비 한 장을 갖고 있게 되면 2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내가 2주로 바꿔서 지금 주가가 6천 원이니까 한 주에 1,000원씩 2,000원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환사채인 거고요. 그 다음에 BW라고 하는 것은 이 채권에 내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주식으로서 전환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CB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환하게 되면 채권의 성격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주식으로 바뀌어버리는 형태가 되고 BW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으로서의 권리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대신에 거기에 내가 얼마의 이 주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BW를 행사하게 되면 그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만큼의 돈을 새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전환사채, CB 같은 경우에는 아예 채권이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돈을 더 넣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성장률하고 물가가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예.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통해서 그걸 커버해 줘야 되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느냐,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인하하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채권 가격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봐야 되죠. 삼성전자처럼 신용등급이 굉장히 좋고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의 가격을 그러니까 금리를 좀 낮게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사가려고 하는데 코스닥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굉장히 높게 줘야지만 그 회사의 채권을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신용등급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채권의 가격, 금리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용 등급은 어떻게 따집니까? 신용 등급은 신용평가 회사에서 평가를 해서 따지는데요. 신용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게 봐서는 채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빚을 부채를 일으킨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채를 일으킨 회사가 과연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부채를 일으킨 거를 갚느냐 마느냐뿐만 아니라 이자를 과연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도산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회사가 이것저것 뭐 세금도 떼내고 그 세금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임금 먼저 주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얼마만큼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회사채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부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중에 얼마만큼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등급을 쭉 이렇게 매긴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신용등급이고 신용평가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한테 이제 투자하라고 권할 수 있는 등급은 어느 정도 이상입니까? 대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BBB 등급의 플러스. 그러니까 A 이제 그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10개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예. 제일 등급이 좋은 건 A 3개, 그러니까 트리플 A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B 2개, A 2개, 더블 A, 그 다음에 이제 A 하나, 싱글 A. 예. 그 밑이 이제 그 BBB 등급, B 3개인 등급이거든요. 예. B 3개인 등급은 플러스, 그 다음에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 BBB 플러스까지를 우리가 그냥 투자 등급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예. 이게 보면은 기업의 신용 등급이 있고 예. 채권의 신용 등급이 있는데 예.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거? 기업의 신용등급은 기업이 하고 있는 모든 금융거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행에 빚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땐 부채를 일으켜간 기업이 과연 우리가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거를 기업 전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거래, 이거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평가, 기업 평가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채권만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채권만을 평가해서 이 채권이 과연 제때에 그 이자가 지급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이 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채권만을 가지고 그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채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전체 금융 거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기업 평가가 되는 거고, 채권에 대해서만 평가하게 되면 채권 평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채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건지 좀 일반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채권은 증권회사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 그러면 대부분 지금은 주식으로서 생각하지만요, 증권회사의 증권이라고 하는 건 주식과 채권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도 증권회사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을 사고 팔고 뭐 이렇게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채권도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을 장내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채권을 발행해서 상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장내에서 거래를 하고 하는데, 채권은 주식은 모두 다 장내에서 다 거래를 하죠. 네.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장외에서 거래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은 어떤 회사가 발행하게 되면 그 주식은 모두 다 동일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채권은 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만기에 따라서 채권은 모두 다 종류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상장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것만 상장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그 증권회사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장내에서 거래를 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채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단위로 발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개인들한테 10,000원짜리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삼성전자가 이렇게 발행을 하면 50억짜리 한 5개 이렇게 해서 팔아버리면 훨씬 더 쉽잖아요. 예. 그걸 이제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조그맣게 자릅니다. 10,000원 단위로서 자르든지 100,000원 단위로 자르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걸 이른바 이제 소액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권회사에 가면 그런 이제 소액 채권, 이거를 이제 매매해서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는 거는 채권 관련해서 ETF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주 이제 채권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런 이제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 선물 거래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채권도 금리를 놓고 선물 거래를 하거든요. 주로 이제 국채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런 선물 거래와 관련한 상품들도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채권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좀 있어야 되고,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한 예측, 방향성에 대한 예측, 이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채권 관련한 상품으로 해서 많이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상품은 증권회사에서 일반 고객들한테 많이 보급을 하는 소액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장내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채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채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채권 어떻게 사는지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채권을 살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점, 이런 것도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우선 보면 국채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이런 경우에는 그 회사의 안정성을 특별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부도가 났다라고 하는 건 그 회사가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원금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그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자기 성향, 자기의 투자 성향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또 상당히 좀 고려를 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모험적인 거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느냐, 이건데, 자, 모험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채권 투자해가지고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되면 갑갑해서 못할 뿐만 아니라요.
이게 뭐 빈번하게 사고 팔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작은 액수를 가지고 사고 팔다고 하다 보면 사고 파는 것만큼의 비용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주식만큼 뭐 자주 사고 팔진 않겠지만 예. 어쨌든 이제 채권도 이제 거래를 하니까요. 예. 이게 이제 사는 시점, 파는 시점은 뭐 포착하는 요령들이 좀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단기적인 채권은 지금 그 상황으로서 고려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뭐냐면 중앙은행들이 어떤 정책을 피고 있느냐 하는 거가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기간보다는 인상하는 기간에는 채권을 안 사시는 게 좋고요. 금리를 인하하는 기간에는 당연히 이제 그 반대로 채권을 많이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채권, 이 만기가 한 1년에서부터 3년 정도 남는 거. 예. 이거는 지금 경기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만 됩니다. 경기가 지금 그 나빠지는 기간이냐 아니면 올라가는 기간이냐 이거에 따라서 투자라는 것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죠. 그 경기가 떨어지는 기간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셔도 괜찮고요. 예.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자금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미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장기가 되면 그때는 경제 구조를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저성장의 구조로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그런 그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이론적으로 많이 살펴봤고요. 예. 조금 이제 뭐 채권 투자 실사례들 이런 걸 좀 보면서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실사례로 뭐 국채나 이런 것들은 뭐 뻔하니까요.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국내 채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실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후순위채 그 신종자본증권 이런 거는 은행이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은행이 만약에 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세금 내고 그다음에 또 은행원들한테 임금 주고 예.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은행이 그냥 발행한 그 은행채 그거 다 갚아주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돼 있는 거 갚아주고 그다음에 신종자본증권으로 돼 있는 거 갚아주고 이렇게 이제 갚는 그 순위가 그 뒤에 있는 채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금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4%대 중반에서부터 5% 정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래 이제 은행이 그냥 직접적으로 발행한 채권보다는 뒤에 그 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지만 은행이 부도가 나지 않게 되면 모두 다 똑같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예. 은행채하고 이제 똑같아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은행이 우리나라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사라져버리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극히 확률이 미미하다라고 봐야 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난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국채 외에는 투자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런 채권들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대한항공 채권 이런 것들은 그 투자 등급의 맨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그냥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뭐 부도가 났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현재 금리는 4%대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는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은 뭐 보통 때보다는 높겠지만 그래도 네. 좀 진정세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채권 매력이 좀 다소 떨어지지 않겠냐. 네. 뭐 이런 걱정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진정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렸던 금리를 다시 내릴 거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짧게 보면 2, 3년, 길게 보면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서부터 낮은 금리 이거는 그 금리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요. 그 금리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금리를 정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다시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다시 내리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금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플레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채권 투자의 매력 이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크게 줄어든 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이제 주가하고 채권 가격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뭐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좀 서로 상부적으로 이렇게 좀 짜고 하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도 좀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요인들을 모두 다 떼내고 채권 금리하고 주식 등락하고만을 비교하면요. 그게 맞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는 이거를 다른 요인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이 두 개만을 딱 빼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금리는 떨어졌는데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주가가 같이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는데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서 그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힘이 금리가 떨어져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보다도 더 강해져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도 내려가고 주가도 내려가고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모두 다 제거하게 되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가와 금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런 그 모양이 나오는데 현실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자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채권 얘기 쭉 했는데 네.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미국 장은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인내하고 또 이 자산을 불리는 그런 시기로 슬기롭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네. 조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자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최고 많이 떨어졌을 때 거의 25% 정도까지 내려갔고 그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 정도 하락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도 어느 정도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무서워서 주식을 내다 팔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지금서부터는 그냥 버티는 것이 이제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미국 주식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이제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기업 이런 것들 많이 투자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을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지난 한 15년 넘게 동안 굉장히 훌륭한 경쟁력을 많이 보여줬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세계에 있는 기업들도 이거를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줬기 때문에 예. 지금 정도에서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매수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 아마존 이런 기업들인데요. 예. 이거는 성장성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최고 주가가 될 때까지 20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20배가 왜 올랐느냐? 테슬라에 대한 성장성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성장성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또 반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주식을 선택할 때도 얼마 전처럼 그냥 빅테크 이러면서 모두 다 똑같이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전략을 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